반갑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관리사의 과목이죠. 수강 과목인데 그 중에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강사인데요. 주택관리사의 민법 상당히 생소한 과목인데 이게 필수 과목으로 1차 과목으로 돼 있죠. 1차 과목으로 돼 있는데 주택관리사 민법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험이긴 하지만 일반 고시나와 이런 그런 종류의 공부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고 여러분들 보시게 될 이 주택관리사 정통기본서 1차 민법이 과목을 보면 우리가 민법이 전체가 조문수가 8번까지가 있기 때문에 1118번이 마지막 조문수 꽤 많죠.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이고 이거를 그 중에서 이제 총칙, 물권, 채권 이 세 파트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출제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문수가 꽤 많죠. 거의 760개 정도의 조문수가 되니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해당하는 맞는데 주택관리사의 민법이 이론이나 기타 판례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고차원의 문제를 묻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문제를 묻는 건 아니더라. 민법의 여러 가지 이 원리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사라고 하는 사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 사건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정도 알 수 있으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마 주택관리사 민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관리사가 요구되는 관리사 자격증에서 요구되는 민법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일단은 민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나 이거를 묻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이 잘 알고 있나. 그 다음에 관련돼서 관계된 최신의 판례 같은 거, 판례의 태도들은 좀 알고 있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고차원의 판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새 층간소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되잖아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최신 판례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정도를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 또 이게 1차 과목이기 때문에 1차 과목이고 40점 이상이면 돼요. 그죠? 40점 이상이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 전체 평균 60점을 커버하면서 최소한 40점을 낙제 과목으로 해서 과락 과목으로 해서 요거 이상만 되면 시험에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그렇게 어려운 민법 내용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구입을 했을 텐데 교재를 구입을 하고 쭉 공부를 하실 텐데
첫 번째 공부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법전에 규정을 읽어라. 대충 읽지 말고 꼼꼼히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꼼꼼히. 여러분들 이 책 사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쭉 해봐야 한 400여 페이지, 500페이지 남짓 안 되는데, 이걸 100번 읽고 암기한다 하더라도 조문 규정을 꼼꼼히 읽어가지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법전 규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법전을 옆에 펴놓고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이 규정들을 해석해 놓은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들, 그 중에서 내용들을 막 요약한 겁니다. 책에 편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편저는 기존의 교과서들, 유명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들, 수업용으로 쓰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어떤 특정 시험에 맞게끔 새롭게 이렇게 조합을 한 거죠. 차용해 온 거죠. 제가 그분들의 교과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업용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해석상 완벽하게 안 된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문 규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문 규정을 철저히 잘 읽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읽으면서 혹시 조금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시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도서관이 많죠, 그죠? 요새는 도서관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가서 뭐 민법 기본서 아주 시중에 잘 나간 거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가지고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읽는 방법도 꼭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교재는 축약, 해석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이 군데군데 이렇게 좀 건너뛰고 혹시 여러분 다 알겠거니 하고 설명을 좀 약하게 해놓은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조금씩 설명을 더 하긴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기본서를 구해서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이 민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정도 개략적으로 먼저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민법이 1조부터 1118조. 우리 앞으로 이제 조문수를 나타낼 때는 이 민법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 몇 조 할 때 조문수를 나타내는 그 기호로 우리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1조부터 1118조까지 이렇게 있고요. 개괄적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민법은 총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칙. 그 다음에 물권, 채권,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채권은 또 채권, 총칙, 채권, 각칙 내지는 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요까지죠. 친족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 시험에 민법의 어떤 출제 범위 비율을 보면 60% 가까이가 이제 총칙에서 나오는 걸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60% 가까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물권과 채권이 이제 나머지 40% 정도니까 각 20% 정도 되겠죠, 그죠? 각 20% 정도가 물권과 채권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추 봤을 때에 총칙만 열심히 공부해도 민법 과목은 그냥 통과되겠죠, 그죠? 통과된다고. 근데 총칙을 열심히 하시다가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총채권과 물권 여기서 얼추 한 50%만 건져도 그냥 합치면 민법 가지고는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에 낭패를 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칙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총칙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은 기출문제 경향에 따라서 꼭 나오는 부분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꼭 나오는 부분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수업 와중에 체크해 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락 40점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맞아서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결집됐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강의 민법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모습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면서, 특별히 이제 통칙, 민법 통칙이라고 하는 분야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은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법전인데, 물론 이 오래된 법전이라고 민법에 현재 있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저 계약 파트에 보면 새로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추가된 내용이 이제 여행 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 빼고는 옛날 법전이나 지금 법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이 법전, 민법전을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아마 책상에 이런 그 민법전은 하나씩 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니까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과정 공부할 때에 이 책 보기 전 또는 보는 중에 해당 그 조문이 나오면 꼭 법전을 보시면서 아주 밑줄 그어가면서 블랭크 쳐가면서 별표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법전 제일 처음에는 연필로 밑줄 그었다가, 두 번째는 뭐 빨간 형광펜으로 뭐 그었다가, 세 번째는 괄호를 쳤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지워봤다가, 이렇게 해서 법전의 중요 조문마다 한 서너 번씩 읽은 체크들이 분명히 다 있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쉽고, 법전의 조문은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을 쉽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쓰여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 아닌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전 조문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가 건조해서 물 좀 마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1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원. 법원. 다른 말로 뭐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 법의 전조 형식 또는 법의 무슨 인식의 근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죠. 시민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시민들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매매하는데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집을 판단 말입니다. 그죠? 집을 파는데 이 양반은 집을 넘겨줬어. 집을 넘겨줬는데 양수인은 잔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주고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민법에서 매매에서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와 양수인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중국에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규범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민법의 조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법의 법원 그러면 우리가 법의 인식 근거 내지는 존재 형식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흔하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다 대체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민사라는 그 문제로 이렇게 귀결됩니다. 민사. 밥 사 먹고 출근해서 월급 받고 집을 사고 팔고 결혼하고 뭐 혼인 신고하고 출생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민사라는 거죠. 민사. 이런 일들이 많지. 통상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폭행 당했네 하면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일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관계가 좀 멀다. 근데 민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의 일들이 우리는 민사인데 이런 민사와 관련된 그 어떤 우리 생활 규범들,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민사를 규율하는 법령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제 그 이런 각종 규정들이 있죠. 각종 규정들이 있어서 이런 일상생활들을 규율하고 있다고. 이런 민사를 규율하는 것은 이 민법 이거 위외에도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규율들이 우리를 만나고 있죠. 우리를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규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죠? 민법 우리게 의미는 뭐 별거도 아닌데 민법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민법은 민법입니다. 그죠? 민법.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 이렇게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가 제가 들고 있는 이 민법전 속에 들어 있는 규범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58년도죠. 195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민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 조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조문수를 가지고 있다. 전 118개의 조문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 1958년에 만들어지고 60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이 민법, 이거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각종의 규범들이 있더라. 개인의 사적 생활, 개인의 사적 생활, 사적 생활이나 그 다음에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그 규범들이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민사생활,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관계된 규범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그 규범력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법, 조리,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법원, 법원이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는 분명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 더하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합치면 바로 이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 법원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 플러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합쳐서 우리 민법의 법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민사특별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민사특별법은 말 그대로 민사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을 말하는 거죠. 민사특별법. 그래서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면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이라고. 민법에 특별법, 민사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민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뭐 신용보정법, 뭐 이런 등등, 또 상법, 이런 것들이 다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의 상업과 관련된 거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 행위, 매매입니다. 그게 일종의 상인들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매매입니다. 요 상인들 간의 매매는 우리 민법에 있는 그 매매하고는 형식상 내용상 같습니다. 권리를 양도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데, 상인들 간의 매매에 대해서는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상법에 매매에 관련된 규정이 혹시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민법의 매매에 관련된 규정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걸 가지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타 이제 민사 부속 법령들, 부속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매매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했을 때, 부동산 매매에 관련돼서 내용이 민법에 규정이 있고 등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해야겠죠, 그죠? 이 등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절차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민사부속법이라고 합니다. 민사부속법. 부속법은 실체법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권리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보장하거나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죠. 특별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민사부속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속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용어 헷갈리지 마시고 별거 아니지만은
혹시 서술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오해하게끔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편제 구조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면은 민법의 편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더라. 민법의 편제 방식이죠. 편제 방식, 양식이라고 할까요? 양식은 뭐 판덱텐 시스템 체계,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네스이라고 하는데 인스티튜셔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튜셔넨, 누구는 넨이라고 그러고 네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판덱텐 체계는 우리 민법의 구성 방식인데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판덱텐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 후자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사람, 그 다음에 물건,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듯이 소권,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거는 독일식, 요거는 불란서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인스티튜츠넨 체계 요거와 관련돼서 사람 물건 수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수권을 소권으로 오타가 좀 났네요. 제가 급하게 써느라고 소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물건 소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인스티튜츠넨, 말이 좀 어렵죠. 뭐 이런 구성이더라.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거는 뭐 기타 참고서 알아둘 내용이고,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 물건, 소권은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거죠,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 얘기하는데 소송과 관련된 요 세 가지 세 파트로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출해 보이죠. 단출해 보이는데 장단점이 각자 다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여러분들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뭔 말이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민법의 구성에 있어서 이원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법은 크게 보면 돈, 그걸 이제 재산이라고 하죠, 그죠? 재산,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돈과 가족 이렇게 이원화 시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은 총칙도 있는데요. 그런데 맞습니다. 총칙도 있는데 총칙은 여기에 내용, 특히 또 가족에 관련된 일부 내용을 뽑아서 놓은 거기 때문에 허쳐 놓으면 양쪽이 다 포함돼서 크게 나눠 보면 이렇게 물권과 채권으로 이원화해서 나눠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원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 우리 총칙이 민법의 총칙이 여기 재산법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총칙은 재산법에는 다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가족법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대체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서술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는, 그러니까 총칙 물권과 채권에는 총칙이 그냥 다 적용이 되는데, 가족법에는 총칙의 규정이 어떤 거는 적용되고 어떤 거는 적용 안 되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이 있더라.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물권과 채권 구분해서 이제 나오는데 표가 나와 있죠, 그죠? 물권의 특징, 물권에 관련된 것은 주로 강행 규정이다. 채권에 관련된 것은 주로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강행 규정은 쉽게 말하면 안 따르면 꽝인 거예요. 그리고 임의 규정은 민법전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둘이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새롭게 하자. 이런 약속이 맥히는 게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물권 쪽은 강행 규정이 많고, 채권은 주로 임의 규정이 많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한번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권과 관련돼서는 주로 강행 규정이고, 채권과 관련돼서는 주로 임의 강행 규정이다.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특징이 또 절대적 지배권이 물권의 특징이라면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이다. 뭐 등등이 있는데 도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좀 숙지해 놓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지문으로 막 섞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법 체계상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 민법은 요 사법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죠? 공사법, 이원론, 공사법,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법 체계의 구분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통상 우리 인류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공법의 범위가 커졌죠, 그죠? 사법은 없었죠. 짐이 곧 국가라고 했는데 이 사법이 들었을 자리는 별로 없었죠, 과거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 사법은 시민혁명 이후로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공사법, 이원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체계에 살고 있지만 사법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규범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그 다음에 구별해 가는 학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구분하느냐? 쉽게 말하면 일거리가 많은데 그 일거리라는 통상 보통 보면은 소송 사건이죠. 소송 사건, 분쟁인데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공법이나 사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법에 적용될 영역과 공법에 적용될 영역을 분리해서 분쟁을 따로따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공사법을 구분을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효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과 관련된 분쟁 소송 사건, 사법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사건, 이런 것들이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법을 이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의 법원으로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생활 규범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외에도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 의미 이외에도 우리 민사 관련된 규정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관습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관습법이 있는데 이 관습법이 뭐냐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보고 오늘 요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은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습은 원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에 통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행동 규범,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일단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간섭법이 되기 위한 요건이 일단은 있다는 거예요.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뭐 학교 입학하거나 군대 입대하거나 했을 때에 통상 뭐 막내 신입생 뭐에게 선배들이 밥을 사주고 뭐 하는 이런 소위 말해 관습 관행 같은 그런 뭐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특정한 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에 있어서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사적 영역에서 관행이 존재하고, 이 관행이 상당 기간, 좀 오래겠죠, 그죠? 상당 기간 쭉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정도의 법적 법적 확신을, 이거 어기면 신입생한테 밥 사주는 게 늘 우리 대학 사회의 그 전통 관습인데, 난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고 싶어. 근데 이거 어기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이 심어져 있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 관습법이 될 일단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 확신 정도로까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야 된다. 사회 질서 내에, 사회 질서 내의 어떤 관행되겠죠, 그죠? 관행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위배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일단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 패턴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관습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관습법 요건이 있다면 언제 성립하게 되는가?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하게 되는가?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것과 관습법이 성립되는 것은 다른 말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참고로 법원성 인정은 재판에서 판사님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재판에서 판결이 있을 때에 관습법으로서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와 별도로 관습법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사회 내에서 이제 관습법이 내에서 법적 확신이 성립된 시기, 그때에 이 관습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만들어진다,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효력에 관련돼서는 어떤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일단은 우리는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죠. 판례의 태도. 판례는 관습법은 보충효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을 다 적용하고, 민법 중에 혹시 텀이 있으면 그 텀을 메꾸는 보충적 효력이 이제 관습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보충효. 그리고 또 학설상 다수설도 그렇게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적 효력설이네, 대등적 효력설이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관습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무슨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종류,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종류,
관습법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명인방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그 어떤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표시하는 방법, 뭐 새끼줄을 쳐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등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수목 나무를 말하죠. 수목에 대한 명인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해서 이제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법의 한 예이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거다. 법정지상권이 뭐냐? 법정지상권이 뭐냐는 뒤에 물권법하고 뭐 기타 등등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나오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땅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건물도 A 거고 땅도 A 거였습니다. 건물도 땅도 다 A 거였습니다. 근데 사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건물은 B 있게 되고 땅은 A 있게 되든지 뭐 C 있게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 땅 주인이 야 건물 내 땅 위에서 건물 치워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B가 이 땅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지상권인데, 지상권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의 땅과 관련된 게 권리인데, 요거를 약속을 안 해도 두 당사자 간에 약속을 안 해도 B에게 주어지는 이런 권리 바로 이제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알아두시고 뒷부분에 가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에 대해서 사실은 관습이 또 있는데 사실은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첫 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